저희가 한번 또 이 미국 대선과 관련된 당연히 전 세계가 그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이유 하나는 미국의 대외 정책이 뭐 전 세계 질서를 포함한 각국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거기에는 당연히 우리 한국도 굉장히 중요한 이해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이 많은데요. 이번에 당장 그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기 선거 유세에서 나토 동맹을 예전과처럼 굉장히 비난하면서 2% 이상 국방비도 안 쓰는 나라들을 왜 우리가 지켜줘야 되냐? 나아가서 뭐 러시아가 그 나라들 뭐 국방비 안 써서 침공할 거면 하라고 하지 뭐 이런 식의 굉장히 과격한 발언을 해서 지금 또 뭐 유럽의 동맹국들 포함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지금 화들짝 놀라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우리 우선 첫 번째 근데 또 한편으로는 국내 선거에 있어서는 그 외교 정책은 원래는 크게 이슈는 안 되잖아요, 자 교수님. 근데 어쨌든 그 트럼프가 만약 그렇다면 혹시 다시 당선이 된다면 세계 정세나 외교 정책에 미칠 영향은 어떤 위험이 있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그 나토 동맹 관련한 발언, 이게 지금 굉장한 편집 풍파를 일으키고 있는데, 굉장히 축약적으로 트럼프라는 이 사람 또는 그를 지지하는 세력이 어떤 형태로 미국을 이끌 건가, 또는 세계 질서를 만들어 갈 건가를 이렇게 굉장히 축약적으로 잘 보여주는 어떤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완전 거래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존 아이켄베리가 쓰는 표현을 하면 일종의 리버럴 리바이어선으로서 또는 자비로운 패권국으로서 전 세계 국제 공공재를 제공하고 국제 질서를 메인테이닝하는, 유지하는 어떤 존재였다면 지금 이제 트럼프와 그 지지 세력들이 들고 오는 어떤 세계관이라는 것은 거래인 거죠. 우리가 이거 해줄게. 그럼 어떻게 보답할 거냐. 그러니까 과거에 미국의 국제안보 측면에서 일종의 뭐 보안관, 국제 경찰의 역할이었다면 지금 트럼프가 들고 오는 모습은 스스로 이제 용병화되는, 또는 PMC 기업처럼 구는 거죠. 돈 얼마 주면 얼마 해주겠다. 뭐 이런 식의 이 상황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결정적으로 지금 트럼프의 등장이라는 것은 결국 미국이라는 나라의 성격과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좀 국내 정치 문제를 좀 첨언을 하고 싶은데요. 이미 뭐 하상훈 교수님께서 많이 말씀 주셨지만 지금 최근에 뭐 한 2016년부터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서 이제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뭐 굉장히 클래식한 이론이긴 하지만 미국 국내 정치와 관련해서 정당 재정렬에 대한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얼라이먼트 시어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 정당사를 봤을 때 중요한 중대 선거들이 존재했고 그런 그 크리티컬 일렉션에 따라서 정당의 시스템 자체가 역사적으로 변천해온,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이 또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그런 전선에서 공화당의 성격이 바뀌어가는 과정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 공화당이 바뀌어가는 모습이 단순히 국내 정치에서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국제 정치에서의 미국의 자기 역할 인식, 아까 설명드렸던 우리가 자유주의적인 또는 보편주의적인 국가로서 전 세계의 어떤 그 공공재를 제공하는 패권국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힘을 가진 강국인데 우리의 좁은 의미에서의 국익을 약탈을 통해서라도 강압을 통해서라도 채워나가는 그런 형태의 국가가 될 것이냐, 그 기로에 지금 이 트럼프 현상을 우리가 지금 8년이 넘게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굉장히 좀 특이한 언사라든지 그 세계관이 뭐 본인 개인의 거기에서 비롯됐겠지만 그것 자체가 미국 사회 하나의 변화하는 모습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본다면 그 전 세계 또 저희들 포함한 국가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던 미국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어려울 때 와서 도와주고 뭐 정의를 항상 구현하려고 노력하고 뭐 인권 뭐 자유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항상 얘기하면서 뭐 다른 약소국들을 같이 품어주는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아닌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그거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이것이 좀 더 그 근본적으로 이게 트럼프 개인의 문제가 아닌 미국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반영한다면 설사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재선이 된다 하더라도 향후 앞으로 변해갈 미국의 대외 정책의 모습에 좀 지금까지 저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좀 봐야 될 그런 면들이 보이시는지요? 차태석 교수님 혹시? 예, 뭐 말씀해 주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국제정치적인 용어를 좀 쓰자면 그래서 구조적인 맥락의 변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왔던 시대가 이제 단극 시대, 탈냉전 30년간의 미국이 세계 최고의 압도적인 국력을 가진 국가로서 존재했던 그런 단극의 어떤 시기였다면 지금 우리가 최근 한 10년 정도 되는 세월 동안 바라보게 된 것은 일종의 탈단극으로 이행하는 과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도 그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죠. 자신이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미중 경쟁과 같은 어떤 새로운 이 도전에 처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이 취하는 전략은 이제 한쪽으로는 내적 균형, 그러니까 이제 국제정치 용어를 쓴다면 자강을 하는 거죠. 스스로의 힘을 키우는 인터널 밸런싱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세력을 규합하는 익스터널 밸런싱, 외적 균형 두 가지를 추구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두 가지 사이에 이 긴장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일종의 딜레마 상황 같은 것이. 바이든 정부도 지난 4년간의 상황을 보면 그 긴장 관계를 그대로 노출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뭐 역사의 변곡점이다, 또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대결이다와 같은 전형적인 어떤 뭐 일종의 냉전 자유주의적인 또는 미국 예외주의적인 레토릭을 사용하면서 전 세계의 자신의 동맹국 또는 like-minded state라고 하는 동료 국가들을 규합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게 이제 익스터널 밸런싱을 추구한 건데 다른 한편으로는 단적으로 뭐 중산층을 위한 외교 그리고 그것에서 파생됐던 뭐 IRA라든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칩스 앤 사이언스 액트 같은 거는 자신의 인터널 밸런싱을 위해 추구하는 바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가 우리 당장 이 대한민국이 가장 겪었던 것처럼 그 두 가지가 충돌을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맺어서 한미일의 연합이 가는 것처럼 일이 진행됐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IRA나 칩셋 때문에 이 한국의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이 희생을, 이 코스트를, 큰 비용을 치르게 되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긴장 관계를 미국이 과연 해결할 수 있는가. 근데 이거는 구조적으로 지금 미국이 처한 딜레마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상대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바이든은 어떻게든 기존의 어떤 America is back 이런 얘기처럼 미국이 갖고 있던 리버럴 헤제몬의 모습을 그래도 유지하면서 내적 자강을 추구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런 커버를 그냥 벗어버리는 거죠. 아유, 난 모르겠고 일단 우리 먼저. 그래서 이제 훨씬 거친 방식으로 동맹국들을 강압해가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이런 고민을 해야 할 만큼 미국이 상대적 쇠퇴 상태에 가고 있고 탈단극 시대가 왔기 때문에 리차드 하스라고 아시겠지만 이제 CFR 미국 외교협회에 이제 벌써 전임 회장이 됐죠. 그분이 그런 표현을 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초기에 아메리카 퍼스트는 이미 미국 국가의 새로운 컨센서스가 돼버렸다. 바이든 정부의 행태를 봤을 때 말로는 굉장히 국제주의적이고 기존의 어떤 자유 패권의 모습을 유지하고자 하지만 특히 이제 국제 경제 파트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메리카 퍼스트적인 세련된 트럼프의 형태의 독트린을 유지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일종의 한탄조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뭐 바이든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그런 구조적 딜레마 속에 특히 동맹국들은 미국 주변의 동맹국들은 그런 어떤 모순적인 미국의 모습에 계속 당황하는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좀 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우리 좀 우리 한반도로 끌어와서 당장 뭐 우리 주변에서는 제일 또 관심사가 미중 경쟁이 하나의 우리에게는 당면한 도전이고 또 당연히 이제 한반도의 뭐 북한 비핵화라든지 북한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미중 경쟁과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트럼프 바이든의 뭐 차이 내지는 공통점이 그럼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뭐 물론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저는 일단은 공통점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이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인 맥락이 변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70여 년, 거의 80년 동안 한국은 이제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로 어떻게 보면 거의 이 동일한 국제적인 환경을 당연한 전제로 삼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미국이라는 압도적인 국가가 이 지역에 현존하고 있다. 지금은 이제 그 틀, 그 기반이 이 전제 자체에 균열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압도적인 현존으로서 이 지역의 위계적이면서도 자유주의적인 질서를 만들어내지 못할 때 그러니까 미중 경쟁이 가장 큰 요소겠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떤 트러블,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가 그런 것들을 이미 오바마 행정부 이후부터 우리가 쭉 겪어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적으로 지금 북한 문제 같은 경우도 지난 탈냉전 30년 시기에 우리가 봤던 북한의 문제에 대한 어떤 틀과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북한 문제의 틀은 완전히 변화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과거 20, 30년 동안 우리가 북한 문제를 봐왔던 것은 자유세계 질서라는 것이 존재를 하는데 그 자유세계 질서의 규범을 어기는 뭐 깡패 국가 또는 악의 축인 북한이 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뭐 핵 비확산 규범도 어기고 인권도 지키지 않고 비민주적이고 독재 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를 어떻게 쉽게 말하면 처벌할 거냐. 경제적인 제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더 익스트림하게는 레짐 체인지일 수도 있겠죠. 부시 행정부 때 사례처럼. 근데 그렇게 북한 문제가 틀거리 지어졌다면 최근에 와서 트럼프 시기 이후에 우리가 보는 북한 문제라는 건 철저하게 미중 경쟁에서의 하나의 칩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대국 간의 경쟁에서 북한 스스로도 어떻게 하면 그 강대국 간의 경쟁에서 이득을 얻을 것인가를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는 거고, 특히 최근에 와서는 뭐 노골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비토를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유세계 질서나 글로벌 거버넌스의 틀 속에서 북한 문제를 다룰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뭐 지난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기존의 자유세계 질서의 틀을 유지해보고자 했지만 결국 지난 4년간 이루어진 게 없는 상태로 가버린 거죠. 뭐 한미동맹 같은 경우도 저는 비슷한 이 어떤 딜레마 또는 이 곤경에 처해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자신이 내적 균형과 외적 균형의 구조적인 어떤 딜레마에 처해 있고 그 구조적 딜레마가 이 동맹국의 입장에서 고스란히 맞닥뜨리게 되는 게 지금 한국의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면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 큰 근본적인 고민에 처하게 되죠. 과연 미국을 계속 신뢰할 수 있는가? 크레더빌리티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뭐 트럼프 행정부 시기건 아니면 바이든 행정부가 지속되건 이 한국이 처한 고민의 심도는 지난 한 7, 80년간 보지 못했던 그런 정도의 어떤 이 근본적인 철학적인 고민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말씀을 듣고 보니 그 바이든 대통령 내지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취임하자마자 일성 첫 나온 얘기가 인플렉션 포인트, 역사의 변곡점이라는 얘기를 많이 기회될 때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것이 역사의 변곡점이 도대체 뭘 두고 변곡점이라고 하는 거지 했을 때 양쪽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국내 정치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뭐 사회 구조나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좀 근본적으로 변하면서 심지어 정당까지도 지금 재편이 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면 내지는 바이든 대통령이 말하듯 미국 민주주의 자체의 운명이 걸린 선거다 이번이.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미국의 그런 자유로운 자유주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수호자로서의 미국의 역할이 아닌 본인의 자신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는 그런 미국의 등장이라면 그것 역시도 굉장히 저희 한국에게도 중요한 하나의 변곡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게 1, 2년 만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바이든 대통령도 얘기했듯이 향후 10년 뭐 내지는 20년, 30년을 두고 아마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향후 그러면 이제 이 앞으로 본 선거 있는 날까지 관전 포인트가 혹시 뭐가 있을지 각자 생각하시는 중요한 포인트 우리가 눈여겨봐서 그걸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뭐 국내 정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재선에 도전을 하겠다라고 이제 밝히면서 찍은 유튜브 동영상에 모토를 제시를 했죠. 그 모토가 이제 Let's finish the job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했던 일은 끝내고 가겠다. 뭐 이제 이런 뜻인데, 근데 그게 이제 사실 일반 유권자들은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해왔고 무슨 일이 남았길래 finish the job을 하겠다고 그러는 건지. 근데 그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몇 년 동안 수행했던 정책을 보면은 앞으로 재선됐을 때 4년 동안 뭘 할지, 그러니까 무슨 잡을 피니쉬를 하고 싶은 건지는 사실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바이든 행정부,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위한 이제 선거운동을 치르는 데에서도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이걸 차태석 교수님 이야기하신 대로 그 자유질서, 뭐 이제 자유주의 관점에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구학자들의 추산을 보면은 2044년에서 46년 사이에 미국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백인 인구가 5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비백인 인구가 과반이 넘는 상황에 도래할 게 앞으로 20년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바이든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이 흑인 소수 인종, 그 다음에 소수자들의 표를 민주당이 계속 지속적으로 얻어왔는데, 이제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흑인들이라든가 히스패닉들이 바이든 지지하겠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높지가 않아요, 상대적으로.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에서만 이기면 되니까, 거기를 이기려면 백인 노동자를 포섭하면 되니까 모든 정책이라든가 레토릭들이 그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왔지, 상대적으로 흑인 히스패닉에게는 별 이야기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11월까지 흑인 히스패닉 유권자들을 어떤 식으로 포섭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백인 노동자 계층을 잡아두고 있을 것이냐, 이런 방향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이제 트럼프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중에서 반드시 한 군데는 이겨야 되니까 그 중에 한 주를 잡아갖고 집중 공략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제 예상은 아마 미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미시간에서 그 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했을 때 그 파업의 이제 조건이, 요구 조건이 뭐였냐 하면은 앞으로 4년 동안 임금을 40% 올려달라는 거였거든요. 우리로서는 상상을 못 하는 거죠. 4%가 아니라 40%예요. 근데 이제 역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인 바이든이 가갖고 나 이거 40% 올릴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표를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트럼프도 가죠. 트럼프가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뭐 IRA라는 거 해가지고 지금 환경 친화적인 정책을 편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기차다. 근데 자동차 공장 노동자들에게 트럼프가 얘기를 하죠. 너네들 전기차 뭔지 알지 않냐? 전기차가 만약에 우리나라의 대세가 된다 그러면은 전기차는 장난감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당신 일자리를 다 잃어버린다 라는 식의 레토릭을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대 후보 간의 그런 이제 선거운동 레토릭을 따라가는 거, 뭐 요게 이제 그 제3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재미있는 측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차태석 교수님. 하나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중요했던 어떤 이 대외 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들이 21년도에 이제 아프간에서의 철수, 그다음에 22년도에 와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동에서의 분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사건들은 개별적으로 뭐 다 지역 특수적인 맥락이 있고 역사가 있는 사건들이지만, 이 세 사건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앞서 말씀드렸던 구조적인 맥락이 여기서도 깔려 있습니다. 탈단극 시대가 왔고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지니고 있던 억지력이 존재를 했는데, 그것이 약해지면서, 특히 미국이 미중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오바마 시기의 언어이긴 하지만 일종의 피벗, 리밸런싱을 하는 과정을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 특히 중동이나 유럽 지역에서의 전개되어 있던 억지력을, 투사되어 있던 이 역량을 이 인태 지역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힘의 공백이 발생하고, 그 힘의 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 사건이 터지는, 그러니까 이제 이 논리적으로는 미국이 이제 더 이상 전 세계를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리트렌치 해야 된다, 후퇴해야 된다는 건 오케이, 논리적으로 맞는데, 실제로 그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제 예기치 못했던 사건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기성 패권 국가가 자신의 대전략을 재조정하는 과정이 얼마나 순탄치 않은가.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는 간단한 얘기인데 밸런싱의 방향을 바꾸자. 근데 그것을 실제로
글로벌 포스처를 바꿔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매니저하기 힘든, 컨트롤할 수 없는 사건들이 터져 나온가를 이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만약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나 아니면 이 중동 문제에 있어서 무언가가 더 터져 나와서 21년도에 이 바이든이 처했던 굉장히 곤경, 그 아프간에서의 그 아수라장 때문에 큰 곤경에 처했었는데 바이든이 또다시 그런 식의 곤경에 처하는 상황이 올 수 있을까? 그게 저는 한 가지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이번 대선뿐만이 아니라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대외 정책과 관련된 하나의 이 퀘스천인데 이 미국 국내에서 일종의 제너레이셔널 시프트, 그러니까 세대의 어떤 변화 양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대외 정책의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어떤 미국 외교를 주도했던 세력은 소위 얘기하는 냉전 승리주의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냉전에 승리한 기억을 갖고 90년대에 성장을 해서 그 힘을 갖고 지금 미국에서 운영하려는 자유국제주의적인 비전 아래에서 운영을 하려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미국 외교 정책의 이스태블리시먼트, 기득권층이었는데 지금 소위 얘기하는 MZ세대, 밀레니얼 세대들은 자신의 성장기에 제국적 과입 임페리얼 오버스트레치가 실패하는 과정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승리주의의 시대가 아니라 패배의 시대를 본 거예요. 이라크 전쟁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테러와의 전쟁이 어떻게 실패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 아프간 패주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미국이 갖고 있던 그런 어떤 자유주의적인 확신, 예외주의, 보편주의 이런 어떤 희망, 전 세계에 공공재를 제공해야겠다는 어떤 앰비션, 야망 이런 것들이 사라져가는 세대거든요. 근데 그 세대가 이제 점점 이 전면에 등장을 했을 때 미국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미국의 이 역할인식이나 자기 정체성이 지금 단적으로 그 문제가 터져 나오는 게 저는 지금 중동 문제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처한 곤란과도 연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기존 세대들 입장에서는 미국이 이스라엘을 도와야 된다는 건 그냥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지금 젊은 세대는 그렇지 않거든요.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도와야 되지? 어떤 예외주의의 공유라든지 어떤 민주주의의 가치에 기반한 동맹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바이든 정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우리가 원조를 하는 건데 자신의 지지층이라고 생각했던 MZ세대에서 그거에 대한 반발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앞으로 이제 미국의 양당 정치와 대외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 젊은 세대, 새로운 세대의 변화된 입장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그것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가 앞으로 우리가 미국 정치를 바라보는 데 있어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지금 미국 사회가 굉장히 좀 근본적인 하나의 변화의 기로에 서 있는 게 아닌가,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어떻고 중요한 쟁점이 무엇이고 또 그것이 향후 한반도를 포함한 세계 정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두 분 전문가를 모시고 오늘 많은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 아직 대선까지는 또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혹시 저희가 좀 업데이트가 필요하면 또 한번 모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 전문가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희 2024년 국제연구소 글로벌 국제정세 포커스 좌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